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중국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더 뛰어나고 미국에서도 더 잘 팔리고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중국 전기차 수석 엔지니어는 한국 차는 기술 혁신이 없다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독일 기자는 실제 중국 차를 시승하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과연 이 독일 기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매거진 오토모티브 인사이트의 수석 기자로 일하고 있죠. 29살의 나이로 이 직책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한 후 저널리즘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앞두고 있네요. 몇 주 전 편집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비아디라는 신형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직접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특집 기사로 다뤄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서툴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걸 알기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출국 전날 설렘과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가 가득 들어 있었죠. 이번 취재가 제 커리어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독일을 떠나는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중국 선전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도시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수많은 전기차들과 거리 곳곳에 설치된 충전소들이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만 같았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취재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스트 트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오늘 제가 시승할 전기차에 대해 이미 많은 정보를 수집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트랙에 도착하자 눈부시게 빛나는 전기차와 중국 전기차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 샤오롱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차량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과장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차가 그가 말하는 것만큼 대단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샤오롱에게 중국 전기차의 자신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한국 통계를 인용했어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1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나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의문이 생겼어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브랜드 인지도가 더 뛰어나고 미국에서도 중국차보다 더 잘 팔리고 있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샤오롱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국차는 기술 혁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차가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건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으로 인한 보조금 때문이라고 했어요. 장기적으로 한국차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기술 혁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중국 측의 과장일까 의아해하면서 시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차의 부드러운 주행감과 빠른 가속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고속주행으로 들어서면서 미세한 문제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과 계기판 숫자의 불안정한 움직임처럼 사소한 문제들이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차량의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제어 기능이 마비되었고 차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필사적으로 핸들을 붙잡고 상황을 제어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차는 가드레일과 충돌했고 저는 강한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목에 찢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샤오롱과 그의 팀이 황급히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 기술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이미 기사의 개요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중국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이런 생각은 곧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 사고를 기사화하지 말라는 강력한 압박을 가해온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찾아와 부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며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고액의 자문료까지 제안하며 우호적인 기사를 써줄 것을 요청했죠. 저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은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안전과 향후 취재 활동에 대한 우려도 커져갔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일단 독일로 돌아가 편집장과 상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신 전기차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의 선도적인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순간 이것이 제 기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편집장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중국에서의 사고 경험과 함께 서울 엑스포 취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한국, 그리고 서구의 전기차 기술을 비교 분석하는 대형 특집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죠. 편집장은 처음에 중국에서의 사고를 문제 삼으며 서울행을 강하게 반대했어요. 위험한 상황에 또다시 저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걱정이 컸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 한국, 그리고 독일의 전기차 기술을 비교, 분석하는 대형 특집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세 나라의 기술력, 시장 전략, 그리고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사는 우리 잡지의 독자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죠. 결국 편집장은 제 열정과 비전에 설득되어 마지못해 서울행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어요. 서울행을 결정하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목의 통증은 여전했고 중국에서 받은 압박감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상태였죠. 그럼에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번 취재가 단순히 전기차 기술에 대한 것을 넘어 국제 정치와 산업의 역학관계, 그리고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이번 취재가 제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활기와 혁신으로 가득 찬 도시라고 들었는데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의 첨단 기술이 눈에 띄었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부터 정시에 딱 도착하는 지하철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되어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죠. 엑스포 현장은 상상 이상으로 활기찼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자사의 최신 기술을 뽐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부스가 특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특히 LG전자의 2차 전지 배터리 기술 앞에서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LG전자의 2차 전지 배터리 기술 부스에 다가가자 목걸이에 김현수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 한국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현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소개하는 LG의 차세대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더군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인 테슬라의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0% 이상 높다는 설명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충전 속도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배터리는 10분 충전으로 80%까지 채울 수 있다고 해요. 독일의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는 설명을 들으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도 LG의 배터리는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김현수 씨는 특수 소재를 사용해 과열과 발화 위험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겪었던 전기차 사고와 그 이후 조사했던 중국 전기차들의 배터리의 안전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샤오펑 P7의 자율주행 모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이후 중국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년 중국 선전에서 발생한 비아디 전기차 연쇄 화재 사고는 당시 자동차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또한 제가 중국을 떠나기 직전 상하이에서 일어난 샤오펑 P7의 주차장 폭발 사건도 생생히 기억났어요. 게다가 우리 잡지에서 다루었던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한 테슬라 모델 3가 베이징에서 주행 중 발화에 큰 논란이 된 사건도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중국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었죠. 이런 사건들을 떠올리며 김현수 씨가 설명하는 LG 배터리의 안전성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조사한 중국 전기차들의 문제점을 LG가 완벽히 해결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특수 소재를 사용해 과열과 발화 위험을 크게 낮췄다는 설명은 제게 특히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LG의 이런 안전, 기술 향상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 혁신적인 배터리가 앞으로 전기차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보며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LG의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 그리고 안전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LG의 배터리 기술에 감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결국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부스로 향했습니다. 두 회사가 선보인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현대의 아이오닉 6의 배터리 효율이 킬로와트 시당 6.3km를 기록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 3의 6.1km를 뛰어넘는 수치였거든요. 주행거리 면에서도 기아의 EV9이 단일 충전으로 540km를 달릴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비아디나 샤오펑의 주력 모델들을 크게 앞서는 수치였죠. 심지어 기아의 초고속 충전 기술은 18분 만에 배터리의 80%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해요. 이는 독일의 아우디 이트론 GT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렇게나 앞서 있다니 독일 자동차 업계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묘한 긴장감마저 느껴졌어요. 엑스포장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 삼성 SDI의 배터리 혁신, LG화학의 첨단 소재 등 눈을 뗄 수 없는 기술들이 줄줄이 이어졌죠. 한편으로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첨단 기술들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전 시장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강도윤 박사의 발표 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안전 시스템에 대한 주제가 눈에 띄어 호기심에 이끌려 발표장으로 향했죠. 그 순간 이 선택이 제 취재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강도윤 박사의 발표는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자율주행 및 전기차 안전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발표를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선전에서 겪은 샤오핑 P7의 자율주행 모드 오작동으로 인한 3중 추돌 사고를 언급하며 특히 레이더와 카메라의 동시 오류 원인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물었죠. 그러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도윤 박사의 표정이 살짝 긴장되는 것을 포착했어요. 그래서 더욱 그의 답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답변을 시작했어요. 샤오핑 P7 사고의 핵심이 센서 융합 알고리즘의 취약점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샤오핑 사고의 핵심은 자동차의 눈과 뇌가 제대로 협력하지 못한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레이더 같은 센서들이 수집한 정보를 뇌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죠. 특히 2023년에 만들어진 모비라이라는 회사의 IQ5라는 뇌 칩이 문제였대요. 이 칩이 햇빛이 너무 강할 때 주변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 박사의 해박한 지식과 명확한 설명에 감탄했어요. 그의 스마트함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나 기아 자동차의 기술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의 기술적 문제와 업계 동향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이런 종합적인 시각과 전문성이 자동차의 안전과 기술,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뛰어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명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열정적인 눈빛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결국 질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며 이번 취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도윤 박사의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력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도윤 박사에게 다가가는 제 발걸음이 떨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친근하고 편안한 태도에 놀랐죠. 그의 눈가에 잔잔히 깃든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와의 대화 같았다고 느꼈습니다. 연구 이야기부터 취미, 음식 취향까지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도윤 박사가 제 중국 경험에 관심을 보일 때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대화가 음식 이야기로 흘러가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독일 음식도 맛있지만 한국 음식도 정말 훌륭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서울의 숨은 맛집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게다가 도윤 박사는 제 호기심 어린 눈빛을 알아챘는지 이어서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만큼이나 한국 문화도 매력이 넘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이나 현대적인 건축물들도 꼭 둘러보고 가세요. 저는 그의 제안에 이 여행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더 풍성한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호텔로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려는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모든 파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여겼지만 점점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파일들이 복구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정보가 삭제되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중국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사고 내용을 기사화하지 말라며 받았던 압박감이 다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순간 아찔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그들이 제 노트북에 일부러 악성 바이러스를 심은 것은 아닐까? 중국에서 급하게 구매했던 USB가 의심스럽게 여겨졌어요. 그때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미뤘던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책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중국의 이런 비열한 행동으로 인해 제 모든 취재 자료와 개인 정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도윤 박사가 떠올랐어요. 망설임 끝에 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빠르게 응답해 주었고 상황을 듣자마자 즉시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윤 박사는 자신이 아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한국 기술에 대한 취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기도 했죠. 다음 날 도윤 박사가 소개해준 보안 전문가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김 씨의 꼼꼼한 작업을 지켜보며 한국의 IT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해킹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자료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새겼죠. 보안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중국 언론에서 독일 기자의 해킹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해킹을 당한 것처럼 왜곡된 시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사고 취재와 이번 해킹 사건이 연결되면서 제 신뢰성이 한순간에 의심받게 된 거예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다짐했죠. 다행히 도윤 박사와 김민수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어요. 그들은 먼저 해킹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해킹이 중국에서 있었던 사고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공격이었다는 증거도 찾아냈죠. 그들의 노력으로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중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 박사는 한국 언론들과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김민수 씨는 기술적 증거를 제시하며 해킹의 실체를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정의감 그리고 저를 향한 신뢰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정직성이 제 명예를 지켜준 셈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호텔에 돌아왔지만 기사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중국에서의 사고와 한국에서의 해킹 사건을 겪고 나니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죠. 호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해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면 눈이 흐릿해지고 키보드를 두드리려면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이 IT 강국과 전기차 생산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경험했는데도 그동안 겪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죠. 특히 목 부근이 뻐근하면서 따끔따끔 아파왔어요. 중국에서 전기차 사고가 났을 때 다쳤던 게 이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을 때 문득 도윤 박사가 떠올랐어요. 망설임 끝에 다시 한번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마침 근처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식사를 끝낸 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한의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의원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봐서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어요. 도윤 박사는 침을 놓아서 통증을 없애주는 한국 전통의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김도윤 박사와 신뢰가 너무 두터워서 믿고 한의원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강남의 한 한의원에 도착하니 처음 보는 한약재들과 독특한 향 그리고 침술 도구들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신비로웠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죠. 한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스트레스로 인한 기와 혈액순환 불균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의원에 들어서자 낯선 향과 분위기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선생님께서 들고 계신 침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어요. 가느다란 바늘이 너무나 뾰족해 보여 순간 숨을 들이켰죠. 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상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의외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 묵직한 느낌이 들 뿐이었어요. 첫 번째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작은 찌릿함을 느꼈습니다. 예상보다 덜 아팠지만 여전히 낯선 감각에 몸이 살짝 굳어졌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둘 침이 놓일 때마다 제 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약침을 맞을 때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안심시키는 말씀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말씀에 안도감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게다가 선생님이 침을 다 놓고 목을 움직여보라고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따끔따끔하고 뻑뻑했던 목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였거든요. 머리와 어깨 여기저기에 바늘이 꽂혀 있어서 기괴했지만 목이 전혀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 더 신기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도 안 아프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선생님은 당연한 듯이 싱긋 웃으시더니 한의학의 참맛을 보여줬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한의학에 대한 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침을 맞은 채로 누워있는 동안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점차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 독특한 경험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심지어 잠깐 졸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추나 치료는 정말 놀랍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뼈에서 우두둑우두둑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뼈가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뼈를 맞춘 후에도 선생님께서 망치 같은 도구로 제 등을 세세하게 두드리셨습니다. 마치 제가 기계의 볼트나 나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간질간질하면서도 시원했어요. 그 독특한 감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의 손길이 제 근육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오래된 피로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선생님께서 제 몸 곳곳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셨는데 그때 느낀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제 몸 전체에 온기가 퍼지는 듯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는 걸 느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조금 어지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눈빛도 더 맑아진 것 같았어요. 선생님께서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꼼꼼하게 제 상태를 체크하셨습니다. 한의원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자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의 전기차 사고와 그 후의 압박 그리고 한국에서 겪은 해킹 사건까지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혁신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특히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기술, 배터리 효율성, 그리고 충전 속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또한 강도윤 박사와의 만남과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열정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해킹 사건 때 보여준 한국 IT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학 치료를 통해 얻은 놀라운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표현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을 넘어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사를 완성하고 나니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이번 취재가 단순히 자동차 기술에 대한 보도를 넘어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경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장에게 보내기 전에 도윤 박사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날 도윤 박사와 만나 제 기사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 박사는 제 기사가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깊이까지 잘 담아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윤 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하면 세계 자동차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새로운 비전이 그려졌습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기술과 한국의 혁신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만나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가 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양국의 문화 교류까지 더해진다면 그 영향력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즉시 편집장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기사와 함께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집장도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제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편집장은 제 기사를 특별 기획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독일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기사 시리즈도 기획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사가 발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독일 내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어요. 특히 제가 경험한 한국의 문화와 정신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 기사를 계기로 저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윤 박사와 함께 여러 기업과 정부 기관을 만나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제 시야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도시 설계부터 에너지 정책, 그리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어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도윤 박사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자동차 전문 기자가 아닌 국제적인 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혁신의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가슴에 안고 이 여정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